그러면은 임대료가 우리가 한 뭐 100만 원짜리라고 해보자. 그러고 10,000원짜리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았어. 그러면은 몇 개를 팔면은 고정비가 커버가 돼요. 임대료가 커버가 돼. 일단 100개요. 100개 팔아야지 되죠. 네. 그럼 100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먼저 변동비부터 생각해야 돼. 10,000원에 팔았잖아. 근데 토핑의 원가가 3,000원이야. 아, 5,000원이라고 합시다. What? Oh, sorry. 그러면 그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5,000원 남죠. 네. 그걸로 난 뭘 커버해야 된다고? 월세, 임대료. 네. 그게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몇 개 팔아야 돼요? 200개잖아. 이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정비 변동비 했을 때 나의 그 딱 이제 마진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어디냐 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50개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규모가 켜졌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사에서 누가 올 거잖아요. 인력이 와서 뭐 우리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홍보를 대신하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 관리를 도와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 인건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본사에 고정비로 내나요? 변동비로 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 구조 따라 다른데 저가 커피만 얘기를 하자면은 메가랑 컴포즈는 그 손흥민 쓰고 누구 쓰고 또? 비인가? 비 쓰는데 그거 점주들한테 분담시켜 마케팅비를. 이디야는 안 그래. 나갈 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메가 커피 점 많잖아. 한 1,000명이 삥 뜯는다고 생각. 200만 원씩 이제 부담하는 거를 해요. 그 가맹 계약에 포함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뭐 그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광고비가 추가되니까 엠빵에서 얼마씩 더 내라라고 하는 거랑 뭐 본사 수수료는 뭐 7% 10%고 뭐 혹은 정액으로 얼마고 해서 본사가 그 돈 받아가지고 본사 돈으로 내는 거랑 뭐 약간의 뭐 조삼모사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광고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가맹 점주랑 계약은 이제 계속 가는 계약인 거. 형태가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옵션 조항처럼 넣어놓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원래 너가 이제 5%를 내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하면은 이런 홍보를 위해서 쓰는 거는 너한테 부담할 수 있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도 BP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비용들이 좀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판단할 때.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든 관리 그 교육하러 오는 사람이든 이런 지원 비용,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고정비에 얹어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거만큼은 커버를 해야지. 왜냐면 아까 말한 거죠. 비를 쓰면서 가맹점주들한테 200만 원씩을 과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그걸 내는 기간 동안은 당신 몇 장을 더 팔아야 돼. 100만 원이야. 고정비가. 요화정을 팔면 5,000원이 남아. 200. 200이지. 네. 근데 광고를 하면서 200만 원을 더 이제 부담하기로 했어. 그럼 몇백만 원을 부담해야 돼. 지금 월에 얼마를 일단 벌어야 돼. 일단 300만 원은 벌어요. 그치. 그러면 몇 개를 팔아야 돼. 그럼 600개. 그치. 왜 똑똑한데? 아니, 편집하지 마. 이제 그거는 이제 점주들 입장인 거고, 이제 본사에서는 그런 것도 마케팅비도 있지만은 교육하는 사람들의 이런 비용까지도 이 점포당 회수해야 되는 금액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본사 시스템에 대한 비용들, 운영비. 이제 가맹점들이 엄청 많아졌다. 메가커피나 컴포처럼 막 많이 늘었다. 그럼 또 뭐를 고려해야 될까? 자, 600개 아까 나왔죠. 근데 당신 바로 옆 앞상가에 요화정이 또 생겼어. 그러면 600개를 팔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나는 600개 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 골목에는 한 1,000개만 팔 수 있는 거였어. 그 안에서 나 혼자서 600개를 팔고 있었는데. 나눠가져야 되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피 가맹점들 할 때 동일한 가맹점들끼리는 거리 제한 두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가맹점 밀집도 뭐 요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저가 커피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이제 브랜드가 많으니까 밀집도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100개가 넘어갔을 때는 600개만 팔고 있었는데 1,000개까지 팔 줄 알고 남기고 있었어. 근데 앞에 하나 더 생겼네? 그럼 나는 500개밖에 못 팔잖아. 그냥 단순 계산하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뭐 해줘야 돼? 비용을 줄여줘야지. 500잔보다 적게 팔아도 당신이 돈을 남길 수 있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거를 신경을 써줘야 돼. 착한 프랜차이즈네요. 그 착한 프랜차이즈도 늘리면 그렇게 해야지. 100개가 넘어가, 200개 넘어가, 300개 넘어가면은 협상력이 엄청 커지잖아. 그러니까 사입하는 게 혼자서 하는 거랑 100개가 모여서 하는 거랑은 물건을 떼우는 데 입장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변동비로 5,000원 나가던 거를 만약에 2,000원, 3,000원으로 줄였다고 생각해봐. 40%를 줄였어. 그럼 몇 개 팔아요? 10,000원에서 비용을 3,000원을 빼면 7,000원이야. 그러면은 얼추 450잔. 400 몇. 그렇지. 450잔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500잔 안으로 들어오지. 물론 그래도 50잔만큼의 이익만 가져가기 때문에 아직 슬프긴 하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긴 한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효율을 맞춰주면서 비용을 줄여주는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맹점 간의 거리랑 이런 상권 분석하면서 사실 그런 거를 하니까 프랜차이즈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보정비도 줄여줄 수도 있고, 뭐 물류 같은 것도 줄여줄 수 있고, 사입하는 비용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당신한테 30%의 효율을 주면서 5%는 내가 가져갈게. 이거는 당신 용인할 거잖아. 나한테 이제 이익을 주면서 그거를 이익을 주는 제안을 하면서 나눠 먹자. 이거니까. 이게 사실 프랜차이즈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규모 확장할 때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시스템 고정비 같은 거, 뭐 가맹점 밀집도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토핑 싸게 사입해서 넣을 수 있게 변동비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BP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으로부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이거를 수수료를 정액 수수료로 받을 거냐 변동 수수료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이익 구조와 원가 구조가 완전 달라질 거잖아요. 원가 구조는 안 바뀔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맞아요. 브랜드 안에서도 엄청 천차만별이긴 해요. 그러니까 확장이 우선인 데들은 창업 비용을 줄이는 거나 유지 고정비를 줄여주는 초기부터 하는 컨셉이니까 아예 그 브랜드 수수료를 좀 덜 받고 라이센스 수수료를 적게 받고 비율도 줄이고 이런 우호적인 걸 할 수 있고, 사실 메가 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이 저가 커피가 이제 P한테 인수됐으면은 이제 효율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이 뭐 매출 50억에 3억 나는 이익 나는 회사를 400억에 사는 게 맞냐 틀리냐의 이 구조였는데, 결국 2024년도에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400억이 납득될 만한 숫자가 나왔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인수할 때 가맹점이 350개거든. 얘들이 50억 매출에 3억이었잖아. 이건 내 가정이긴 한데 350개 매출이 50억이고 3억이면은 수수료를 아무리 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까 얘기한 물류 있잖아요. 물류의 효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직접 사입해서 납품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그냥 사고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규모에서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뭐 일부는 하고 있겠지만 사마식품이 그거 봤던 거는 거긴 어차피 유통망들이 있고 하니까 이 유통망을 활용해 가지고 비용을 확 줄이는 걸 하면서 뭔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매출이 50억에서 조금만 커지면서 이익률이 조금 개선되는 정도? 우리가 3PL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물건 A라고 요하정을 하니까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죠. 아이스크림을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 사가지고 점주들한테 그냥 보내는 형태, 점주가 요청하면 이거를 그냥 정보만 관리하는 이 정도 하면서 한 10%의 수수료를 먹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한 1,000원에 납품을 했다. 본사한테는 한 100원이 이제 정산돼서 떨어지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히는데, 물류를 하는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은 나한테 이제 아이스크림이 납품이 받는 거잖아요. 본사한테서. 그러면은 이 아까 1,000원을 다 이제 본사 매출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50억이면 곱하기 10을 더해도 된다라고 나는 생각. 가맹점 몇 개 기준으로. 아니, 이거는 몇 개 기준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50억이 매출인데 3PL한테 수수료만 먹는 거 기준으로 5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나는 10%만 먹었잖아, 매출이. 내가 직접 사입해가지고 다시 다 납품을 했다고 하면은 10배가 되겠지, 매출 기준이. 그냥 그렇고, 근데 똑같은 가격인데 굳이 그렇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점주들이 안 할 거고, 아까처럼 5,000원이 안 들고 3,000원이 들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유화정의 기준은 그 아이스크림을 제조를 하면 이렇게 떼다 파는 거 아니고, 제조하면 그러면 더 획기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본사가. 공장 짓고 본사가. 다 하라고. 예, 예. 공장 짓고 다 하라고.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생산 라인을 다 갖춰야 되잖아. 그건 또 고정비가 많이 드는 문제고, 사마식품 같은 경우는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풀면 되거든. 굳이 그렇게 공장까지 지으면서 갈 필요가 있냐. 그냥 꽝 얼려가지고 유통시키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그날 배합 비율이 있는데, 배합 비율을 넣어서 그날 돌리고 그날 못 먹는 거는 폐기하든가. 진짜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 대부분 그런 아이스크림들이 그렇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납품 구조가 안 되고, 파리바게뜨 예를 들자면 파리바게뜨가 쉽고 빠르게 만든 빵은 개별적으로 다 공급을 하지만 그 안에 다 파티시에가 있고 빵을 굽는 이유가, 이거를 유통시킬 수 있는 것과 유통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화정 같은 경우는 토핑은 유통시킬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만 유통이 가능하고, 지금 이런 이익들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크게 늘려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가맹점이 굉장히 늘었나? 혹은 개별 가맹점당 매출이 크게 늘었나?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요화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가맹점 수의 수가 증가하거나 객단가가 높아져서 매출이 증가하거나 그런 효과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살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여태까지 우리 양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형 제발 양 대표님이랑 아, 얘기. 양계사. 까먹었어.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억짜리 뭐 한 4억 나는 이익 나는 회사를 400억에 살 수 있었던 그 베팅의 이유는 우리가 뭐 회계사로서 형이 봤을 때 한 4, 50억의 이익은 나는 구조가 됐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뭐 지금 50억에 뭐 얼마 나는 구조였는데 뭐 이렇게 가맹점들이 늘어서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뭐 이런 구조가 됐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인수할 때 나온 게 자기들 기존 물류 인프라 이용해가지고 원가를 15% 낮추겠다 이렇게 하고 그게 그 원가율이라는 게 이 50억에 3억에 대한 원가율이 아니고 전체 이 볼륨을 다 내가 달성하면서 하겠다라고 한 걸 것 같거든. 그리고 50억이 350개 매출을 내가 총액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350개 전부 다 죽어야 돼. 매출 안 나오는 거잖아. 그건 아닐 거고. 그럼 나는 수수료만 먹고 있었던 건데 이걸 총액으로 다 하겠다. 그리고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신선식품 유통망 접목하면서 했던 게 요거트 베이스인 거는 다른 내 채널, 그러니까 편의점이든 다른 이제 카페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채널에다가 다른 상품 풀겠다 이 계획을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런 식으로 매출도 채널도 늘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50억 기준으로 내가 총액으로 수수료 말고 다 했다 하면은 매출은 500억까지도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500억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익을 원가를 막 15% 낮추고 한 20% 이렇게 했어도 100억은 단순히 나와. 내가 그 효율을 달성을 했으니까. 원래는 전체에서는 비효율로 각각 사입하고 했던 구조니까 500억의 덩어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 500억 덩어리를 하면서 비율 한 20%를 줄였다고 하면 1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100억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를 400억에 샀으니까 굉장히 싸게 샀네요. 그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이게 매출 볼륨이 크면 좋은 게 이익률을 조금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인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만 더 해도 125억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조금씩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점쟁이? 뭐 이런 것처럼 올해 요화정의 이익은 진짜 아닐 수도 있는데 500억에 한 100억은 나올 것 같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튼 한 400에서 5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도에 아니면 25년도에 이제 개선의 효과가 달성돼서 인수 시점이 언젠지를 몰라서. 근데 여름이잖아 작년. 그러니까 반년 정도만 효과가 났을 수도 있어. 실제로 이거는 그런 구조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닐 수도 있는데 25년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 물류가 갖춰지고 돌아갔다고 했을 때는 25년도에는 충분히 이 정도의 여력은 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재무제표 숫자상으로 이익이 안 찍히더라도 걔들은 발표는 할 것 같아. 우리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50억에 5억 50억에 한 3억 남기는 3억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어서 한 500억에 한 1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으로 샀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그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의 계획은 세웠겠지.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일시불로 내가 이걸 하는 건지 사주 AI로 돌려가지고 막 5천 원 내고 하는 그런 거. 쉽게 설득이 투자자들에게 됐다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환경이 아니 사스가 뭐예요?